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 전체가 인정되고 또 그 혐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제 꼬집었는데 결국 이제 1년에서 최장 11년 3개월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5년으로 일단 선고를 했는데요.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이병철 변호사님 제가 전화 연결을 좀 했는데 함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 선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겨우 5년이냐 5년이 뭐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요. 이병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용을 매우 따박따박 똑똑하게 잘 읽어 내려갔는데 최종 선고는 5년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딱 5년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내란 특검이 10년 구형했는데 예. 제 예상은 5년 나올 거다. 뭐 많이 나오면 7년. 근데 제 예상은 사실은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제 논리적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5년. 자, 그러면 이제 범죄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꾸짖기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뭐 국무회의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7명의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많은 경청과 심의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사실 무죄로 또 했던 것도 뭐 충분히 그럴 만한 뭐 공용 그 서류 손상죄는 유죄를 했지만 이거를 폐기 처분한 것은 또 뭐 무죄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은 일반 정서는 야 좀 형량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장님께서 사실은 기소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거의 다 유죄를 인정한 셈이죠. 그리고 그 유죄 인정하면서 그 양형 사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피고인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헌법소 의지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요까지 들었을 때는 진짜 구형 비슷하게 한 10년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뭐 전과가 없다, 뭐 공직에 오래 봉사했다, 뭐 그 정도 얘기하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경우 그것은 뭐 일반적인 그냥 참작 사유인데, 그런데 결론은 그냥 의외로 팍 5년이라고 선고를 하셔서 그리고 바로 끝냈는데. 저도 사실은 결론에 와서 상당히 좀, 제 예상은 맞았지만, 결론 전까지 설시했던 내용에 비춰보면은 최종적인 선고형은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재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그 모든 죄가 양형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결론이 5년을 하고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결론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1년에서 6년, 그리고 이제 공용서류 손상과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허위공문서 작성은 4개월에서 10개월,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1년에서 최종 11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범이다, 공직자였다, 뭐 이래서 5년 이제 정도로 했는데 아마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직연재판부가 내란과 관련돼서 최종 선고를 할 때 자, 사형 구형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하고 직접 관련성은 저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뭐 지기현 재판장이 2월 며칠이죠?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날입니다. 19일 선 연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인데 거기에 관련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판사님이 오늘 이제 1년에서 10년 정도의 형량의 범위가 있는데 거의 중간으로 잘라놨는데 이것은 엄중하게 그 죄를 논고하면서 형량은 그냥 중간으로 한 것은 대법원이 만들어 놓은 그 양형기준표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한 절반 정도의 선고를 하는 것이 적어도 요 좀 어떻게 보면 이건 부수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이 구형보다도 한 절반 정도 선고한다는 일반적인 관례에 쫓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지기현 재판부가 내려야 되는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이거는 뭐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니까 뭐 오늘 여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보면 내란과 이제 외환과 관련된 이런 이제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뭐 법정 최고형이 이제 사형이고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무기금고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그 기준으로 하면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걸로 보면은 무기징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거 내란 자체가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형 기준표상으로 보면 내란죄 어떻습니까? 네네. 일단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는 모든 범죄 죄목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더니 내란 외환죄는 이게 거의 뭐 없으니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양형 기준표는 아마 대법원 그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예상을 한다면 사형이냐 뭐 내란 특검은 제가 사실은 내란 특검의 이 마지막 구형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들은 얘기가 회의 결과는 무기징역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후에 보도가 나온 것도 그날 참석한 분들 중에 다수결로 하면 한 10명 정도가 무기징역이었고 한 4명인가가 6명인가가 이제 사형이었다. 그래서 이제 다수결로 하면은 무기징역 이렇게 났는데 최종 결정은 이제 조은석 특검님한테 이제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당일날 이제 이 법정에 들어가서야 문자로 이제 사형을 결정해서 문자가 왔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선고할 거냐? 제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예상하라고 한다면 일단 유죄를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사형을 선택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너무나 이제 뭐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거 완전히 무죄 선고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작년 초부터 사실은 지기현 재판장이 그 3월 7일 날 그 구속 취소를 한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권의 의문이 있다 이런 또 이유도 됐으니까 또 뭐 공소 기각 판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것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간에 이제 또 오랫동안의 지금 재판 과정에서 또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영장이라든가 등등의 재판에서 일단 확인이 됐고 다행스럽게 오늘 백대현 그 재판장님이 이 공수처의 수사권은 명백히 인정이 된다. 그리고 어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 관할권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또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간명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지기현 그 재판장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이나 뭐 무죄나 이렇게 지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위험성도 오늘 상당히 법리적으로 완전히 제거됐다 하는 거는 오늘 백대현 부장의 그 선고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 함께 또 공유하면서 토론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이제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주 시민이
국민이라면 압도적으로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을 구형해야 되고 선고해야 되고 그것이 대법원에 확정돼야 된다. 이건 의문이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대법원까지 법원이 하는 거는 사형을 선고하는 건데 만약에 가정적으로 사형이 이제 선고가 되었다라고 할 때, 확정이 되었다라고 할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라는 거잖아요. 집행도 못할 사형을 선고해라.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인데 그냥 뭐 말로만 선고해라.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두환보다도 더 이 죄는 나쁘다. 그리고 전두환을 그렇게 또 사형에서 무기로 대법원이 또 깎아줬고 또 특별 사면으로 한 2년 살리고 나온 이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굉장히 중대한 실책이었다. 이게 이번 이제 또 비상계엄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 반성적 고려가 굉장히 또 많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은 집행하는 사형을 선고하라는 게 국민들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읽어봐도. 네네.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느냐? 법무부 장관 및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것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법부가 그런 사형을 확정지었을 때 집행부인 법무부 장관 및 이재명 대통령은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또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하고 또 확정하도록 하는 또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그 구속력이 미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국민들에게 그런 확실한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사형이 없는 인권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형수들 흉악범들과는 성격이 다른 이거는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골 대통령이 그 부역했던 정치인들 6천 명을 즉각 처형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이제 바로 세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사형 없는 인권 이것에 예외를 두겠다라는 걸 대회에 천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논쟁적인 주제까지 오늘 던져 주셨는데 어찌됐든 백대인 부장판사의 오늘 5년 선고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내란 재판의 최종 선고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 자, 어떻습니까? 예, 축하드리는 건 제가 받을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한덕수는 23년 동안 이제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79세인 점을 고려하면 23년 그대로 다 산다면 102세가 되겠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제 그 이병철 TV 사이다 방송에 다 예언 방송을 했는데 저는 징역 25년 법정 구속, 뭐 23년이지만 뭐 거의 100%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리와 논거에 따라서 법정 구속 및 징역 25년, 뭐 오늘 결과는 23년 선고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의 뭐 제 생각과 거의 뭐 똑같이 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이병철 변호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2년이 할인된 23년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특검의 구형이 15년이었는데 23년이다.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하나를 들었을 때는 우와 놀랍도록 정확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추상 같은 법 적용을 한다라는 데서 국민들이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참 그 존경하는 그리고 참 예상대로 우리의 호프에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진관 재판장님이 그간의 4개월 동안 재판을 정말 추상같이 또 진행해 오신 그대로 그리고 아까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그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엄청난 내전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말 그리고 엄청난 그 국가적인 그 소용돌이 그리고 그런 추락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가중된 형량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그 논고를 낭독할 때는 좀 말을 중간중간에 끊고 뭔가 좀
울먹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 상당히 좀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네. 그 공감을 했는데 이진관 재판장이라는 이 판사를 만났기 때문에 또 이런 추상 같은 논고 및 그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어제 언론 보도가 돼서 듣기한 한덕수와 그 부인이 그 호텔 그리고 돈가스 그 사진이 또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이진관 재판장님을 더 분노케 했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이 25년 때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것도 영향을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붙어서 한덕수를 살릴 것이다. 특히 이제 고령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돈가스는 먹으러 다녔지만 배우자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법원에 차곡차곡 본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되는 사유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별도로 중계는 되지 않았지만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이제 심리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바깥에서 그 정도로 힘을 쓰더라도 이진관 부장 판사한테는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 최종적으로는 국민이지만 국민이 나서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헌법의 수호자는 첫째 대통령이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헌법의 수호자는 사법부다. 그 사법부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1심 법원 판사 한 분이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수만 명이 피를 흘릴 수도 있는 대참사를 막아낼 수 있고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준 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진관 부장 판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법과 또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판사도 그 어떤 조직의 논리가 있고 또 승진의 욕심이 있고 다 인간인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대 2로 장악돼 있는 극보수 그 대법관들 그리고 이번에 그 누굽니까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님이 이제 임기 마쳤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새로 취임하셨는데 그분은 극우 중에 극우입니다. 작년 5월달에 그 유명한 그 희대의 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 그것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 희대의 난은 조희대 및 박영재 대법관이 일으킨 것이다.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판사의 인사권을 지는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그 눈치를 봤을 텐데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시원하게 징역 23년 법정 구속 이게 판사죠. 네. 야, 그래서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판사죠. 이 말이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네. 방송 함께 하는 분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 알고 보니까 이진관 부장 판사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와 그렇게 얘기를 농담처럼 하면서 정말로 추상 같은 판사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이 판결은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준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그 법리적인 논거에서 제일 사실은 큰 것은 이제 다음 달 2월 19일인가요? 지기현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에 이 판결이 그야말로 천둥벼락 같은 그 영향을 줄 것이다. 내란죄의 성립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 사실은 판결문 전체에 거의 절반을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과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이 주관적 요소를 다 100% 인정된다.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 판결문에 또 그 어떤 이 사건 전체 내란 수계를 위시한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고 요약한다면은 이제 그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군경을 투입해서 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이 명백히 인정된다. 폭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 그런
자, 이진관 부장판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70년부터 공무원을 했으니까 40몇 년을 했고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고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이 주도해서 갔고 본인은 사실 따라쟁이 수준이었고 나이도 만 79세고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다. 그런데 우울증 복용을 하고 있고 약을 배우자를 돌봄 간호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법정 구속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덕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게 이제 그런 거를 좀 봐달라는 감경 사유, 정상 참작 사유로 이제 주장한 것이고, 아까 그 판사님도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그런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본인과 부인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예. 그 말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우울해지죠? 왜 갑자기 그런 중등도 그건 중증이란 뜻이고 그런 치매 비슷한 게 오느냐 이거야. 작년에 그 선거 직전에는 대통령 출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이것도 역시 선택적 우울증이다. 아마 그렇게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했다. 물론 고령이다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일 수 있고 또 뭐 40년 이상 뭐 공무원으로 또 아까 보니까 훈장, 포장, 협찬을 많이 받았다. 그런 거는 항상 이제 참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거를 아무리 참작해도 귀하가 저지른 이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가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였으면 조금 봐줄 수 있겠죠. 단순한 절도 이런 거면은 좀 봐줄 수 있겠죠. 구속 안 시키고. 그러나 비례원칙상 그 저지른 죄의 중대성이 거의 정말로 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비하가 주장하는 그런 게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작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25년에서 2년 깎아가지고 23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2년 특별 한인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만 드리고 좀 방송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한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별일도 없었는데 경고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자도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종합해 봤을 때 맞습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바깥에서 난리 법통을 피우고 있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23년의 중형과 법정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들이 하는 논리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모두 파괴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완전히 가슴에 약간 그 올림픽 금메달 같은 거 받으면 막 애국할 때 약간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렇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극우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군부 독재 영구 집권을 노리는 세력들 때문에 한덕수는 더 중형을 때려야 된다. 그런 자들의 발호를 막기 위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저도 뭐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단순한 어떤 그냥 법을 적용하는 판결문, 법리적 판결문의 차원을 떠나서 이 이진관 재판장이 고민한 이 역사적인 어떤 논고, 정치학적이기도 하고 정말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는 깊은 어떤 고뇌가 담긴 그 오늘 판결문이었다. 다시 한번 그 이진관 재판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꼭 좀 이렇게 주목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아까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것은 이 피고인 한덕수 말고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상민 말고 구속 안 된 법무부 장관 박성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판시에 나올까 이거 제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고, 근데 최상목이는 이제 윤석열이에 대해서도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걸 아까 판결문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약간 조금 실망했는데, 하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및 이상민과 처음에 도착해서 이 국무회의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깊게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박성재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두 번이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퍼꾸라지 같은 논리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죠. 두 번씩이나.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피고인은 선고를 받게 되면 정말로 참담한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이병철 변호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국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구승 변호사가 이상민 씨를 구치소에서 봤다는 거예요? 한번 요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씨는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여유로운 표정을 약간 이렇게 보수처럼 앉아서 변호사 3명 교도소가 체질에 맞나? 체질이 만나면 살도 안 빠졌더라고요. 반면 옆에 방에 있던 권정동 씨는 살이 쪽 빠져갖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구승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봤나 봐요. 저희가 이제 접견을 갔다가. 네. 근데 이상민 씨를 봤더니 너무 여유롭게 살도 안 빠지고 있더라. 권성동은 오히려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이더라. 권성동 씨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권성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징역 1년 받았나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정권이 2년 아닌가요? 네. 정권 바뀌기 전에 자기 형량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형량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난 거죠, 사실은. 네. 다시 뭐 나중에 특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신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이 뭐 상당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상민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란범들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뭐 또 뭐 정권 바뀌면은 뭐 특별사면 받겠지. 난 몇 년만 고생하면 될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5년도 안 살고 나왔는데 뭐 제일 길어봐야 그 정도야.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명태균, 김건희 뭐 이런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란 이진관 재판장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만 튀지 나머지 판사들은 이렇게 판결해도 되나 이럴 정도의 지금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의 흐름은 이 어떤 기조나 흐름을 잘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궁극 종국에 가가지고는 특별 사면까지 나는 갈 수 있다. 내란 혐의니까라는 생각과 지금 현재 대법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선거날에 중앙지법에 갔었거든요. 네. 들어가진 않고 다른 재판에 들어갔는데 한 50분 정도가 중앙지법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초상이 나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권성동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권성동뿐만 아니라 권성동이 뭐 강릉의 왕이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네. 실제로 권성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권성동과 지금 같은 마음일 것이다. 예. 네, 통일교 1억 수수,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게 1월 28일에 있었던 선고인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너무 그렇죠? 재판이 많아가지고 사실 얼마 안 돼. 윤용호 보름도 안 씨하고 돼. 제가 헷갈려가지고 윤용호 씨가 징역 1년이었죠. 맞아요. 예. 자, 어쨌든 권성동 씨 얘기는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민 전 판사는 좀 잘하지.
왜 그렇게 남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책임감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잘했다고 그러고 뻣뻣하게 버티고 나가더니 자기네 식구들끼리 그렇게 오손도손 힘내세요 응원하면서 이렇게 사냐. 왜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화가 나고 속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론의 영역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특검이 수사하면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윤석열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추론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충암파라고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러면 내란 모의를 했다고 하면 뭐 술 먹는 자리든 아니면 뭐 그 모의하는 자리든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끊임없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죠,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네. 그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란이 실행에 옮겨졌다고 옮겨진 그 12월 3일 당일날도 누구보다 먼저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왔던 당사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똑똑하고 판사까지 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갑자기 올라오라 그랬어.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날짜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올라오라고 해서 윤석열이 자, 나 계엄 선포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다. 계엄의 위헌성, 위법성도 누구보다 다 인식을 빨리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대척견실의 CCTV 보면 내란은 성공할 거야 라고 확신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판단을 해야 될 상황, 중대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서 소방청장한테 연락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언론사 단전단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내란에 협조했다.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판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근데 그거를 징역 7년을 준다고요? 오늘 강지호 기자가 노상원 씨 재판에 들어갔다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노상원 재판은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건 이제 1심이 아니라 항소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1차 공판 기일인데도 불구하고 결심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좀 태도가 안 좋았다고 그러던데 노상원 씨? 이 노상원 씨의 이제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판사님이. 그럼 이제 노상원이 일어서 가지고 이제 그걸 답변을 합니다. 노상원입니다. 뭐 어디 삽니다 얘기를 하는데 판사의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이 막 종이 같은 거 손으로 막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태도 자체가 이게 오늘 결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인가 전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마 노상원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선고를 2년 받았거든요. 구형은 3년 받았었습니다. 이미 이 형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뭐 모의고사 느낌으로 지금 재판을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2월 19일 날 지기현재판부에서 본류 재판이 있거든요. 내란 재판. 여기는 구형이 30년입니다. 아마 이 재판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노상원 씨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2년이 선고됐었다라는 얘기인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3부 부장판사 이승한 부장의 주재로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노상원 씨가 적극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내란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하고 똑같이 3년 구형을 이제 한 것인데요. 특검에서는 왜 그랬느냐, 노상원 씨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2,490만 원의 추징도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상원 씨 측에서는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는 상급자의 명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피고인은 아무런 직을 갖지 않은 민간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슨 상급자의 명을 따른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리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노상원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즉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노상원 씨가 지난번에 재판에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재판부에게 나 귀찮아서 대답 못하겠다, 조용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꾸 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변호사들이 좀 나중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의 변호인들이 그때는 좀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었는데요. 참 이 내란범들이 자기네들 분하고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통 터졌는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지요. 네,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노상원 같은 경우에 최후 진술도 오늘 이야기를 함께 예. 배웠는데요. 좀 간략하게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좀 잘 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 선후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 노상원이 이제 뇌물을 받았잖아요. 김모 대령한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을 이불을 찾으러 간 시간과 그리고 뇌물을 받은 시가 이게 헷갈렸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기억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한 거 말고 저기 보이는 김모 대령, 구모 준장 이런 사람의 진술이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달라라는 맥락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 둘셋님께서요. 노상원이 상급자라면 무당 김건희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진짜 한심스러운 일인데요. 노상원 씨는 안 그래도 이 구치소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또 여전히 잘 봐주고 있다. 그래서 매우 운기가 좋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진짜 좀 살만한 모양이네요. 좀 황당무계한 일인데요. 사실은 좀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항소심도 그렇고 지난번에 1심도 그렇고 이 노상원 씨에 대한 본질적인 재판은 사실 이제 아니거든요. 물론 본질적인 재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자기도 거의 김영현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충격적입니다. 1년 8개월 그것도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했고 맹tel게이트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네, 어리석은 판사가 역사를 짓밟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인성 판사는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고 잘 압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판사들이 빠질 수 있는 그 가장 이런 큰 사건에서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은 본인은 증거재판주의를 추구한다라는 명분으로 눈에 딱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 때린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소위 그게 사법 소극주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보면 무죄 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누가 봐도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딱 부러진 무슨 계약서가 없다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약서가 없다. 그러니 죄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데 이런 판사들은 그게 자신이 잘한다라고 또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판사가 역사를 짓밟은 그런 아주 충격적이지만 뭐 고등법원 가서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문제는 뭐 10년 이상 15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가 나와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당이득을 8억 이상을 취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공모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너 무죄야.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전주가 대한민국에 주가 조작하는 사람에 돈 뿌려놓고 다 내놓으면 그래 돈 법니다. 그런데 공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너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법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첫째는 그 홀검들 네. 중앙지검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김건희가 오라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휴대폰도 다 압수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로 덮어줬던 그 중앙지검장 등등이 면죄부를 오늘은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수사를 잘했잖아. 그건 또 무죄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공소시효 부분을 아까 얘기를 하던데 공소시효는 그간에 많이 따졌어요. 저도 따져봤고. 그런데 오늘 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2010년부터 2012년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에서 13년 전이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지 않느냐? 이제 그것은 공범들이 아까도 그 판결문에서 낭독했지만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검도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는 부분만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또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범들은 어쨌든 간에 뭐 집행유예 등으로 그것은 이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적다 이런 이유로 그것도 좀 힘들지만 어쨌든 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공범들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김건희 씨는 8억 1천만 원을 해먹었는데도 죄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공동정범으로서는 죄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김건희 쪽에서 미필적 고의로 인식은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8억 원을 먹었으니까 이용한 방조범의 죄는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판단하지 않고 무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내용만 이제 듣고 보면은 결국에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을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범죄가 없는 걸 가지고 아예 기소를 해버렸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가 굉장히 웃기는 것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공범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을 했다.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처벌받은 그 권오수 등과 같이 합작해가지고 야 같이 해먹자 이렇게 같이 공모해서 작전 짜고 이런 것은 증거가 없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8억 1천만 원을 먹냐 이거죠. 네. 그냥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데 8억 1천만 원이 들어옵니까 세상사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물적인 명백한 증거와 그 증거 사이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정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증거 법칙의 그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진 판사다. 그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사전에 본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 우인성 판사가요. 그러면서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법 앞에서는 예외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충실히 맞습니다. 반영하는 것은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이거는 법의 원래 취지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일종의 사전 예고를 이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에 따라서 중형 선고되니까 김건희 너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거꾸로 조금 전에 무죄까지 선고할 것을 미리 예고하듯이 사전에 일종의 그런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죄를 딱 선고를 해버렸는데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은 쟁점이 애매할 때 증거가 불분명하고 검찰에서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는 당연히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언론에 다 노출이 됐고 그 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녹음 파일들도 나왔고 아까 그 판사도 낭독할 때 본인도 좀 뭔가 이게 좀 겸연쩍은지 낭독하면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낭독이 안 될 정도로 증거라는 거는 정말로 이 사건은 정말 제가 보기에 다른 사건보다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에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인성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거 공모의 증거가 안 된다 그러면 증거는 있는데 공모의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공모죄로 처벌하려고 한 특검의 기소 내용은 부인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무죄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이 우인성 판사가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 시세 조종하는 주가 조작하는 자들의 그런 범죄 행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무조건 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김건희 봐줘버리자 무죄 뭐 이거는 제가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이게 낭독하는 내용을 보면 이 주가 조작 사범들이 어떻게 고도의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완전히 법률 초짜 판사 예비 판사 무슨 1개월 차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지금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지금 낭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좀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 생각을 우선 했고 두 번째는 보세요. 서로 공모해가지고 공동정범이라는 증거는 없어서 무죄다. 그런데 본인은 김건희가 인식이 있었고 그걸 이용하는 방조범으로서는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정범은 큰 거고 방조범은 작은 거예요. 큰 게 인정이 안 되고 작은 게 인정이 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검사 특검한테 예. 이게 혹시 방조범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둘 다 같이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그렇죠. 이제 태길적 병합 그런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좀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판사가 안 그러면 범죄가 있는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 정의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없다, 뭐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판단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피고인에게 동조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봐주기 재판을 했다, 선고를 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법의 원칙인데 항상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건전한 국민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과 정의와 형평성 이 항상 나와요. 그게 법리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부 한 15% 정도 말고는 없겠죠. 자, 이 그러면 질문도 잘못된 판결이죠. 자, 이 질문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 계좌 수익금의 40%를 아예 김건희한테 주기로 약속한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8억 1천만 원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공모를 했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법처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만 무죄다라고 했을 때 돈도 김건희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8억 1천만 원 벌었으면.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구한테 주가 조작 공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을 맡기고 돈을 내가 벌었는데 그 조작했던 놈은 다 처벌받고 나는 처벌 안 받으면 이게 자본시장의 질서라는 것이 유지가 되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저렇게 우인성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 재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서로 짜고 막 굉장히 이런 것까지는 안 했다 칩시다. 그리고 그 판결문 논리대로 이 김건희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주가 조작하는 자들 저 사람들 범죄자고 처벌받은 자들인데 저자들하고의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저자들 몰래 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8억 원을 먹었다. 너무 천재다. 그렇게 해서 먹었으면 그게 아까 방조범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단독 정범이에요. 네네. 주가 조작범들 모르는 사이에 그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한 거니까 공동 정범 못지않게 단독 정범은 굉장히 제가 큰 거예요. 야, 그런데 단독 정범 말도 안 하고 방조범은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특검이 말 안 했잖아. 나는 공소장 변경 요구할 의무도 없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일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일단 충분히 예상되지만 일단 주제 좀 바꿔서 통일교와 관련된 1년 8개월인데 명태균 게이트 와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지 개인 사업을 위해서 여론조사한 것이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돕기 위해서 한 것 아니다. 이거 다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명태균 씨도 이제 그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창원지방법원에서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제 그 재판부가 조만간 이제 뭐 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무죄라고 과연 판단을 할지, 그것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 사건 내용은 이건 역시도 오늘 그 재판장은 명태균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네. 저는 뭐 명태균 사장을 잘 아는 입장에서, 그리고 명태균 사장은 굉장히 고도로 이런 정치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는 전혀 뭐 이렇게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됐다는 것을 저는 느끼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핵심적인 거는 뭐냐, 명태균이라는 여론조사 업체 그 사장하고 김건희하고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계약서는 없는 거죠. 그 계약서 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판에.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근거였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이것은 비선적인 비공식적인 그런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임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관계가 김영선 그 공천이나 이런 데 대가성 있게 연결이 되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런 거는 사건의 본질은 그냥 없애버리고, 아니, 대선에 임하는 사람이 뭐 저런 시시콜렁한 저런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 사람이 그냥 지가 접근을 한 거지. 이런 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이런 판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진해서 속았다라고 해야 될지, 순진한 척 하는 건지, 굉장히 순진하거나 아니면 교활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결국 특검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제가 누군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론조사 하다가 2억 7천만 원치 정도는 갖다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천 좀 주세요라고 전화해갖고 너댓 번씩 부탁을 했는데 공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김영선하고 반띵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행위가 문제가 없으면 연결된 행위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정치판에서 정치인한테 선출직 또는 힘 있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공짜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알아서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계약서도 안 쓰고요. 그렇죠. 나머지 필요할 때 부탁해서 이권 받으면 되네요. 네, 그래도 다 무죄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예. 명태균 씨도 그냥 선의로 본인의 사업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선의로 이렇게 갖다 준 거고, 서로 간에 약정이나 대가성 없이. 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정상적으로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공천 심사를 했다라고 아까 낭독을 했습니다. 와, 그 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당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했다고요? 그 당에서 공천 심사한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그때 누가 전화해서 그게 뒤집어졌는지.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도 조사받을 때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도 오늘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1도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공천도 정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김영선이가 당첨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잘해갖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다.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그런 부장판사까지 있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이제 인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제 무죄였고, 명태균 게이트 공짜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 어치도 받은 것도 무죄였는데, 이게 유죄가 될 줄 알고 국정농단이 될 줄 알고 바로 내란을 일으켜 버리자라고 했으면 이 판사한테 먼저 윤석열, 김건희가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옳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파장이 이어질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말로 황당무계한
판사가 등장하면 이거는 천하에 누구 이병철이도 이걸 못 맞춰요, 예측을. 예, 예.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해 왔고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지난 10월 달에도 제가 극우 판사들이 반드시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2월달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금 법관 인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법관 인사 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로 내가 가겠다 자원해서 그리고 재판에 불러들이겠다 대통령을 이런 판사들이 상당 부분 있다. 오히려 검사들보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두고 봐라 국감 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씨가 그 재판을 재개할 이론적 가능성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극우적인 책동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이 오늘 이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게 더 큰 어떤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전남 재판부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사건은 내란으로 포함돼서 갑니까? 아니면 내란과 별도로 김건희 사건은 지금 항소심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 지금 우리 세계 특검 이 담당했던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또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것이죠. 예. 이것도 일단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포함되고 이제 어쨌든 3대 특검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사건들도 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뭉뚱그려서 간다고 보면 자,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법률가의 관점으로 보면 1심에서 이런 식으로 무죄가 다 나왔고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실제 법률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거 아마 정말로 좀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보면 오늘 판결이 맞다 수긍이 된다라는 분은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항소심으로 가면 다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병철 변호사님은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법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유죄로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밖에 없다. 퍼센트지는 80-90%. 자, 그럼 특검에는 반드시 항소를 하겠죠, 특검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중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이 건이 이제 지금 통일교건법 수수는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일교 관련된 것은 방클라프, 목걸이, 샤넬, 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을 했고 하나는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금액이 큰 그 그라프 목걸이 부분도 인정이 됐고 샤넬백도 또 인정이 됐고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은 대략적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이제 형량인데 형량. 네.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형을 이제 이것과 지금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합해서 11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자본시장법 시세 조정은 그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딱 7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년으로 했을 것 같고 구형을 그러면 통일교 이 부분은 4년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5년을 최대치로 특검은 4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판사는 1년 8개월을 선고했죠. 그거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또 보면 딱 요 사건 양형 기준표는 없는데 유사한 이게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은행 임직원들한테 알선해주겠다, 돈 대출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요런 한 8천만 원 정도인 경우에 거의 최저가 1년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가 4년이고 특검은 최대 양형 기준표로 구형을 했는데 거의 최저를 인정해 준 거죠. 자, 최저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관여를 할지 말지 이것은 이제 각자 비판의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시청자들 참고로 아까
김건희가 뭐 여러 가지 권력을 뭐 이용하고 이런 것은 나쁜 짓이다. 뭐 또 장황하게 했고, 근데 초범이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점, 예, 그거를 그냥 왕창 적용해가지고 최저를 때린 거죠. 자, 통일교 건범 수수 이건 이제 제쳐놓더라도 오늘은 이제 법정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1년 8개월 선고되는데 그렇죠,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무죄 나가면서 법정 구속도 아예 안 시키고 풀어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년 8개월 정도 같으면은 집행유예까지 같이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석방시키는 게 아까 좀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건 안 나왔네요. 자, 그것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우인성 부장판사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판결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 8개월로 통일교 건범 수수였다. 김건희가 지금 이미 구속된 게 한 4, 5개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었을 텐데 만약에 통일교 건범 수수만 재판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했을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명태균 여론조사 도이치모터스까지 무죄를 한 상태에서 무죄면 그러면 풀어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냥 기자 출신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만 했으면 대통령의 영부인 출신의 인사를 자 건품 수수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방클라프 목걸이가 하나 있었고 샤넬백이 있었다. 샤넬백은 자백했다. 방클라프 목걸이는 우인성 부장판사가 제일 좋아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왜 1년 8개월 선고합니까?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도이치와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상 부담을 가진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인성 재판장 낭독하는 그 목소리, 태도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문장의 내용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문장이 일단 어색하다는 느낌을 우리 전 국민들이 많이 민주시민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진관 재판장님이 낭독할 때에 그런 흐름, 그런 문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흐름 이런 거하고 자신 있게 탁탁탁탁 나가는 거하고 오늘은 뭔가 이상하게 뭔가가 연결이 안 되는 벽돌을 그냥 자꾸 이어붙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거는 어떤 자기적인 자연스러운 법리 적용이 아닌 어떤 자기가 그런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단과 편견을 다 좀 지우고요. 법률가로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인성 부장판사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결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진짜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요? 진짜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 아니,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한 게 다 무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무죄에 예. 이제 판단. 저는 사실 정말로 법조인이라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법을 더 잘 안다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명태균 사건이 절대로 이게 무죄다라는 어떤 결론을 일단 마음속에 내리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양심은 이건 죄가 된다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걸로 법을 적용을 하자라는 굉장히 스스로가 조작한 그런 자기적인 판결이라고 제가 아까 느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사 본인도 본인 스스로 어떤 정의와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낭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작진들이 지금 긴급 편성 라이브 이렇게 해서 충격 속보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제목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게 아니고 충격 속보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여론조사 무죄 이렇게 충격 속보를 해야지 1년 8개월 선고를 아니 워낙 놀라가지고 오늘 뭐 15년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23년 선고 받았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1심 선고에 이어서 우인성 부장판사도 김건희에 대해서 중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속보자막으로 통일교권법 수수 김건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걸 지금 보낼 게 아니고 법은 맞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 무죄 선고 충격 전 국민 정말로 쓰러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뽑아서 주셔야 진짜 그게 헤드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1년 8개월도 너무 이제 선고 형량이 낮아서 이제 이렇게 범죄에 이제 대해서도 형량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형량이 낮은 것이고 자 이제 이러면 기준표상. 자 변호사님 이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뭐 당장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국힘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봐 무죄야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드러내놓고 얘기가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 이제 어제 그 제 뉴스 보니까 서영교 의원님이 네. 혼자 이게 지금 항소심 올라가서도 무죄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따른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종래의 그 영장 전담 4명 중에 2명이에요. 이성재 판사하고 남세진 판사. 이 남세진이는 법무부 장관 그 박성재를 구속영장 기각 위법성 인식이 없다. 그다음에 이정재는 그 맨 끝에 그 추경호 그 구속영장 기각 그 종래의 4명 중에 2명인데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그 연장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종래 이 사람들로 할 수 있느냐 그 서영교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이 기자 성명도 발표하고 하셨던데 이제 이거부터 하나씩 전체를 다 재점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2월 22일까지만 이 2명이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정식 이제 법관들 인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정해질 텐데 역시 판사들이 정합니다. 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장 전담으로 또 정해질지 또 그게 잘 정해져야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영장 기각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어떤 분들이 또 지금 그 재판부를 구성할지에 따라서 오늘 같은 이런 충격적인 무죄가 고등법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정말 갖고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하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판결로서 보여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역사의 그리고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진관 재판장님의 그 판결은 대한민국의 현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아무래도 엘리트 판사들이 다 있는 데인데 그 엘리트 판사들 전체 중에서 굉장히 소수, 굉장히 예외적인 판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히 드문 판사다. 굉장히 점잖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법 적극주의적 철학을 가진 이제 그런 분이고 거의 80~90%는 소위 사법 소극주의, 오늘처럼 계약서가 없잖아, 무죄 이런 판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나더라도 그 다음까지 정말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긴장해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오늘 이런 무죄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또 고등법원에서 또 뒤집으면 되니까요. 너무 실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특검에서 지금 항소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은 기간을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증거하고 또 모든 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추가 증거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석 달. 3개월 정도 안에 나온다.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예. 그거는 본래 그 특검법에 법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3개월이면
말까지는 고등법원, 네. 그리고 5, 6, 7, 7월 말까지는 대법원. 그리고 윤석열에 관한 재판도 올해 연말 지나기 전까지 다 끝납니다. 대법원까지. 끝이 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사법부의 평균적인 판사의 판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번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 한번 볼까요? 네. 이진관 판사님 정말로 뭐 굉장히 너무나 박수치는 판결, 예, 뭐 A 플러스 판결이라 하십시다. 오늘 이거는 F죠, F. 네. 근데 우리 백대 현부장 판사님 그 네. 체포 그 방해 사건, 네. 그거는 죄는 다 인정된다 해서 이제 잘 나갔다가 형량이 그냥 뭐 5년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건 한 C학점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고등법원 올라가면 글쎄요, 저는 C학점 정도인 판사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또 이런 모든 것이 또 우리 민주당이든 우리 스픽스든 저든 또 국민 여론이든 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또 관심 갖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하면은 또 판사들이 또 뭐 간도 작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또 잘 될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 김건희가 그래도 감방에 계속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참 처지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 어쨌든 바쁩니다. 예,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